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마침 어제 제 개인적 사정으로 집안일로 어제 12시 이후엔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할 시간도 없었고 여지도 없었습니다만 밤늦게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순간 문득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은 바로 제 뒤에 있는 히로시마 원폭, 그 다음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직전인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죠. 8월 15일까지 아무도 몰랐죠. 다 보면 일본이 비록 지구는 있으나 끝까지 버틸 줄 알았죠. 폐쇄기 완연한 가운데도 그야말로 1억 신민들이 천황, 그 당시 천황이라고 했습니다. 천황을 위해서 옥쇄하겠다 라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대들었습니다마는 원폭 두 방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당시 히로히도 일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한반도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함석헌 옹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시간으로 따지면 72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너무나 뜻밖의 많은 일들이 그동안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무도하게 움직이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끝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1년 정말 72시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봤던 뉴스는 바로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54세라 그러더군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번 4.15 총선 앞두고 그 이낙연 당시 후보의 후보 사무실에 복학기라는 게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복학기, 그거 갖다가 바로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기라 알려져 있는 트러스트홀인가요? 하여튼 그 옵티머스로부터 복학기 대여료 70만 원을 갖다가 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되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12월 2일 날 저녁 먹겠다고 나간 이후에 어제 보니까 아마 중앙지검 옆에 중앙지법 그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 2001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흔히 이야기해서 부실장이면 그때는 차장이라 불렀습니다만 집권당 대표실 부실장이면 삼선 의원하고 거의 버금버금합니다. 해봐서 아는데, 아니 70만 원 갖고 극단적 선택을 해? 물론 이 돌아간 양반은 2014년 이낙연 씨가 당시 전남지사 도전할 때 그때 당비 대납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갖다가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어쨌든 이낙연 씨의 특보를 하다가 이번에는 당 대표의 부실장을 역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유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 대표실 부실장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12월 1일 이미 대세가 추미애 완패, 윤석열의 복귀 쪽으로 돌아서고 이미 12월 2일 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이 처음에 아주 선선히 이거 이성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면 가재는 개편이고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적당히 마치고 나오겠다라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갖다가 그것을 회방 놓기 위해서 추미애 씨가 한 게 뭡니까? 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수사 합수단이라고 그러죠. 증권범죄 합수단을 공중분해 해체시킨 겁니다.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역으로 윤석열 검찰은 두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첫째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지금 이미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 중에 있고, 두 번째 지금 윤석열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파헤치는 그런 살아있는 권력의 가장 쿰쿰한 부분이 바로 라임 옵티머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전격적으로 영장을 치도록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사단의 회방을 갖다 뚫고 했던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인한 월성 1호기의 죽음은 결국 그 최종적 목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종 목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연관되어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호가호위하던 권력의 실세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씨를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러저러한 형태로 보면은 혐의 선상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이미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20명에 달하는 명단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검찰이 날카로운 칼을 갖고 의지를 갖고 파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단순히 70만원 복사기 대여료 70만원 그거 대납 받았다고 극단적 선택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라임 옵티머스의 뭐 트러스트 올인가 하는 거기에서 아니 그 부실장 보고 죽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누가 스님 보고 시주합니까? 저를 보고 시주하지. 그러니 지금 이낙연 대표 마침 안 그래도 지금 친문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4.0 연구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낙연도 아니다, 이재명도 아니다 라고 제3의 제4의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그래도 이 부실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검찰에서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다시 극적으로 되살아나서 윤석열 검찰이 다시 칼 자루를 쥐는 모습 보고 좌절했을 것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 심지어는 또 외부의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실체적 압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보면 집권당의 차기 대선 구도에 어마어마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제가 이 정치판 저도 3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완패합니다. 심지어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에 광역위원 한 명도 배출을 못했습니다. 비례대표만 5명인가 배출했을 뿐이에요. 서울 2명, 경기 2명, 인천 1명. 지금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하도 당 이름 많이 바꿔갖고 그때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완패했다 그래도 그 정도 완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쪼개지기 시작하고 온갖 난리를 지기면서 자기들이 패족의 길로 서서히 걸어 들어갑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있죠. 너무 각자의 논리가 세기 때문에 각자 이론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맞으면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열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느 순간 히로시마의 원폭 한 방에 균열이 쫙 쪼개지고 해방이 도둑같이 불현듯 뜻밖의 오듯이 일본 첫 번째 조짐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의 법무장관의 완패, TKO 패로 결판난 윤석열, 추미애의 싸움에서 윤석열의 TKO 승으로 결론이 나자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들, 대표적 나팔수가 낙곰수 출신의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등등 아닙니까? 드디어 낙곰수의 김용민이 주진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주진우, 너 윤석열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다녔잖아. 그리고 주진우, 너 저 보면은
당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굉장히 거론되었을 때 양정철이하고 만나게 해줬잖아. 그리고 셋이 원래 한 명 더 있었답니다. 넷이 만난 자리에서 농반 진반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양정철 실장한테 충성 맹세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너 자랑했잖아 라고 이제 서로 뒤를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뭐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이 아니었고 양정철이 굉장히 권력의 핵이라고 알려져 있을 때죠. 비선 실세라고. 그렇다고 무슨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가서 충성맹세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용민과 주진우가 이제 보면 아직 주진우 기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김용민이 마구잡이로 그야말로 막 주진우 뒤를 갖다 까면서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끼리 난장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원래 당초 12월 4일 오늘로 보면 12월 2일로 처음에 예정되어 있다가 12월 4일로 그 다음에 돼 있던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로 엿새를 늦췄죠. 추미애 법무부는 예정대로 12월 4일로 하려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검사징계법에도 통고 후 닷새가 지난 다음에야 닷새를 유예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재판을 열게, 즉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답니다. 재판이나 위원회나. 그러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니까 추미애 법무부가 한발 물러나서 12월 10일 이 또한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엇박자 사인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12월 10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한 결정을 물론 그건 추미애는 거기에 심의에는 참여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용구가 됐던 아니면 또 추미애가 찍은 누구 민간인이 됐던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면은 그것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제청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즉 그러면 대통령이 왜 합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 검찰총장 해임하시오. 임기재 검찰총장 해임하시오. 그러면 그 법상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못하러 합니까? 임명권도 없는 대통령. 그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왕이지 대통령이 왕입니까? 제청을 하되 그것을 놓고 그와 같은 의견, 즉 제청을 받아들여서 적당하면은 임명하는 거고 해임하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퇴장나서 다시 해와 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무 권한 없는 대통령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황태순 TV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드디어 40%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다 자랑해왔던 친문들 깜짝 놀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37.4도인가요? 즉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지고 40대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보면은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다가오고 문재인 정부의 종말도 정말 도둑처럼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50년 그러나 바로 2년인 50년부터 3년 동안 이른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뜻밖의 도둑같이 뜻밖의 다가온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런 모순적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비극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진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국민의힘 야당 이와 같은 뜻밖의 다가온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저 히히낙낙하고 그저 만족해서 넘겼다가는 또 다른 비극을 갖다가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제가 늘 쓰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뜻밖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이 상황, 바로 12월 1일부터 12월 4일 오늘까지 72시간이 조금 넘는 이 순간에 국민 모든, 그리고 또 보면 집권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둑같이 다가온 해방, 도둑같이 슬그머니 뜻밖의 다가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종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